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저는 노은지입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오늘도 뉴스 카운트다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소식만 살짝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는 가수 최백호 씨가요. 잠시 뒤에 뉴스탑10 스튜디오를 찾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생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도 10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10위부터 만나봅니다. 네, 방송인 신동엽 씨의 얼굴이 등장했는데요. 신동엽 씨의 딸이 서울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동시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워낙 유명한 두 학교인데 발레를 전공한다고 합니다. 홍동선 기자님, 발레 전공하면서 서울대랑 한예종 둘 다 합격했으면 정말로 엘리트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동엽 씨의 딸이 나온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가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인데 또 이게 예술 그 중학교, 뭐 고등학교마다 각각 뭐 어디는 악기가 강하고 뭐가 강하고 있는데 그곳이 좀 무용이 강한 곳인데 바로 그 무용으로 발레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한예종 무용원도 합격을 하고 서울대 체육교육학과도 이제 합격을 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뭐 어디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신동엽 씨 아내분이 그 선혜은 PD가 또 서울대 도곡교육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동문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엄마의 동문이 될지 아니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발레하는 거 좋아했다고 하니까 정말 실기로 계속 발레리나로 하고자 하면 또 무용원을 가지 않을까 또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예측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부모와 또 특히 본인의 뜻대로 결정은 되겠는데 우리가 사실 이 시기쯤에 이런 연예인이라든가 유명인들의 자녀 무슨 대학 간다 이제 전할 때 많은 분들이 어느 집은 이제 수능 점수 받고 아니면 이제 수시 정시 거치면서 웃는 집도 있고 좀 아쉬운 결과에 조금 속상한 집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이걸 다루는 거는 이 안에 그래도 뭔가 합격 기법, 뭐 교육 비법이 보이거든요. 근데 신동엽 씨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걸 계속 시키니까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좋은 인재로 컸다라는 게 이제 신동엽 씨 얘기예요. 그냥 알아서 했다. 그렇습니다. 신동엽 씨만 모르고 엄마는 아는 거 아닐까요? 많은 또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들은 참 편하겠다. 신동엽 씨 모르고 정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예중예고를 다녔는데 부모의 뒷바라지가 없겠느냐. 근데 결국은 그래도 어렸을 때 본인이 좋다고 할 때 억지로 공부시킨 게 아니라 좋아하는 춤을 끝까지 밀어줬다는 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시켰고 각자 알아서 했다. 이게 아빠 신동엽 씨의 얘기였는데 꾸준히 노력한 끝에 명문대 두 곳에 합격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최근 재계에서도 자녀가 서울대에 진학해서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인데요.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한국방문회위원회 위원장 이부진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am Bujin. 한국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부진 씨의 아들이 본인이 공부를 했던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나섰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공부 비법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뭐 아들뿐만이 아니라 워낙 이제 아들 사랑, 아들 챙기기로 유명한 이부진 사장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좀 알려진 일화가 있는데요. 19년 전에 당시에 출산했었던 당시에 뭔가 업무를 복귀하고 뭐 그랬는데도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아들을 챙겼던 일화가 뒤늦게 공개가 됐어요. 이건 허주연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소식이 어떤 에피소드인 건가요? 이부진 사장이 재벌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텔 신라의 사장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워킹맘이라는 점에서 모든 워킹맘들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힘겨움과 또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공유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벌이라서 굉장히 편하게 육아하지는 않았을까? 이게 오해라는 일화를 지금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출산하고 3일 만에 업무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보통의 워킹맘들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3일이면은 진짜 몸도 다 회복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뭐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회사원들은 보장된 휴가만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도 쉴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사장이라는 직함과 직위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이 더 많아서 이렇게 3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워킹맘들의 고민이 또 뭐냐면요.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그 균형점을 찾는 것에서 항상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를 돌보고 있으면 일에 마음이 쓰이고 회사에 있으면 아이한테 미안해서 이 워킹맘은 항상 본인이 죄인이 된 것 같다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모유 수유를 무려 2년 6개월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모유 수유 기간보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네. 그런데 모든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뭐 원하는 엄마들이 많겠지만 모든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유 수유라고 하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모유 수유하면은 가슴 통증 오죠, 어깨 통증 오죠. 그리고 아기도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젖무는 것부터가 배워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걸 예. 제대로 못하는 아기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온몸에 그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호르몬 변화도 심하고 그래서 일만 신경 쓰는 것도 힘든데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이렇게 아이 젖 물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모유 수유를 2년 6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이걸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업체가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많이 챙겨줘서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장기간 모유 수유를 완모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네. 하면서 그것도 이른바 우리- 완모라고 하는 네, 완전 모유수유에서 완모라고 이 엄마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업체에 자필로 감사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2007년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 또 한번 출산 3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같이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부진 사장이 어떻게 보면 일하는 여성, 워킹맘의 롤모델로서 또 한번 화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뒤늦게 그 업체에 보냈던 편지가 알려지면서 공개가 됐던 일화였고요. 그리고 워낙 이부진 사장의 아들 챙기는 사랑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진욱 특보께 좀 여쭤볼게요. 직접 학부모 모임에도 다 참석을 할 정도로 아들 교육열에 좀 상당한 이제 열을 올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아들의 초등학교 때는 학습 발표회 그리고 중학교 때는 뭐 그 졸업식, 뭐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졸업식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보통 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워킹맘 그리고 특히 지금 어떤 굴지의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가 되면 사실 아이들에게 굉장히 무관심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그만큼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장시간 상담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그 꿈과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엄마가 그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 이렇게 또 하면 아이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엄마의 정보력 이런 것, 아빠의 무관심,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아이들의 이 대학 입시에 또 영향을 준다라는 또 우스갯소리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엄마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이에게는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동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빠의 뭐 무관심 얘기는 하셨는데 신동엽 씨가 뭐 자기가 알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11호 만나봤고요. 이제 9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가수 강원래 씨가 구준엽 씨 아내의 일주기를 함께 기렸는데요. 절친한 친구로 곁에서 지켜본 구준엽 씨의 모습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과거 두 사람의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친구가 사고가 난 이후에 DJ로 전향을 했었는데요. 음악을 하는 김에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작곡 공부와 피아노 공부를 병행하면서 우리는 조금은 형제 같은 느낌이에요. 그 우정을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러기는 굉장히 좀 쑥스럽지만 아직까지는 같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강원래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진들 그리고 뭐
구준엽 씨와 함께했던 일화들을 공개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요. 홍종선 기자님, 일단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간 것 같아요, 대만까지. 그렇습니다. 2025년 2월 2일에 서희원 씨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이 일주기였는데 이 구준엽 씨가 이제 구준엽 씨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강원래 씨가 홍록희 씨랑 같이 그냥 대만에 간 겁니다. 네. 근데 지난해 강원래 씨는 가서 구준엽 씨를 봤기 때문에 좀 나은데 홍록희 씨 정말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다 큰 사내들이 끌어안고 아무 말도 못하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 그 대만에서도 이제 어떤 일주기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대기실에서 구준엽 씨의 전언에 따르면 한국 노래 하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구준엽 씨가 있고 뭔가 이제 이렇게 이제 휴지 같은 거기다가 계속 뭔가를 끄적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구준엽 씨를 이제 행사장 요원이 안으로 데리고 가고 나서 뭘 썼나 이것도 쓰레기로 버려질까 하면서 봤더니 예.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티슈에 서희원, 희원아 이름만 사실 뭐 보고 싶다, 사랑해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네. 이름만 계속해서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불려가면서 못 챙긴 거가 쓰레기 될까 봐 친구가 이렇게 이제 보관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 무슨 노래를 들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아무래도 강원래 씨가 그 가사를 소개하고 함께 이 종이와 함께 이 공개한 노래를 그 노래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김나영 씨의 봄내음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가사가 정말 너무 슬프기도 하고 서희원 씨와 구준엽 씨 사연하고 똑같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날 그땐 내가 먼저 달려갈게. 예. 표현하지 못했던 온 마음을 담아 너를 더 사랑할게 너를. 사실 이 두 사람이 97년에 만났다가 1년 만에 헤어지고 20년을 따로 있다가 이 코로나19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인연이 되어서 정말 20년 만에 만났는데 헤어진 건 20년이었는데 만나서 결혼하고는 3년 만에 이별을 맞이했잖아요. 구준엽 씨는 지금도 이제 강원래 씨 전언에 따르면 매일매일 말할 수 없이 울고 지낸다고 해요. 예. 그 말할 수 없이 울고 지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정말 주변에서도 이게 정말 참사랑인가 하면서도 너무 야위어서 구준엽 씨가 너무 야위어서 걱정할 만큼의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홍종선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건데요. 보통 그냥 이렇게 냅킨 같은 게 놓여 있잖아요. 휴지에 계속 노래를 들으면서 썼는데 서희원 씨의 이름만 저렇게 빼곡하게 적었다는 겁니다. 저게 행여나 쓰레기로 버려질까 봐 친구인 강원래 씨가 챙겨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거고요. 최수영 평론가님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래 씨가 사실 이번에 일주기 때는 연락을 하지 않고 갔었는데 지난해 여름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때 구준엽 씨가 강원래 씨를 업고 묘소까지 갔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이베이에 지금 구준엽 씨가 살고 있고 예. 아내가 서희원 씨가 묻힌 곳은 진바오산이라는 곳이에요. 타이베이에서 굉장히 좀 험한 길을 이동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저렇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제 같이 업고 가서 묘비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렇게 이제 저에게 자주 해줬던 계란 비빔밥 같은 걸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제 친구와 함께 다시 추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준엽 씨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대만 언론에서도 이런 수뇌부가 어디 있느냐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친구와 같이 가서 같이 추억을 회상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왜 조선시대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왜 산소 주변에 초막을 짓고 3년상 치르잖아요. 예. 제가 보기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로. 이런 수뇌보다 보니까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정말 많이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근데 친구랑 함께 가서 업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떠나고 나서 난 밥도 한 숟갈 못 두고 있다. 이런 진짜 정말 현실의 수뇌부들이 절절하게 나와서 네. 많은 사람들의 정말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까운 수뇌부 추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희도 오늘 9위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8위로 넘어갑니다. 네, 최근 절대 입금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강력한 경고문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을 사칭한 사기 등을 막기 위해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올린 글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곱창. 과연. 이걸
먹었을 때는 막 입에서 그냥 사르르 녹을 정도로 엄청 부드러웠어요. 이번에 약간 쫄깃쫄깃함도 있다. 예,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쯔양이 경고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홍종성 기자님, 뭐 때문에 경고를 한 건가요?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저는 저한테 돈 주지 마세요. 저한테 후원하지 마세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 그게 아니라 이 찌양을 사칭해서 영상을,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평상시에 많이 올리는 그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 마치 찌양인 것처럼 영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그러면서 후원해달라 계좌를 보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무단 업로드도 문제지만 또 하나 말하자면 쯔양이 아닌 사람의 계좌를 통해서 돈을 받은 겁니다. 이거 명백한 사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면서 우리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모든 법적 조치를 착수할 예정이다 하면서 찌양 사칭 범죄를 경고한 겁니다. 예. 쯔양과 또 똑같이 생긴 외모로 사진 걸어놓고 영상까지 업로드를 하니까 혹시 착각해서 돈을 보낼까 봐 본인,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경고까지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유명인 사칭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워낙 많은 유명인들이 사칭 피해를 입고 제발 좀 속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쯔양 씨가 사실 이런 사기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5월에도 어떤 노쇼 사기가 있었냐면요. 예. 쯔양 씨의 촬영팀을 사칭한 범인들이 이 음식점 가서 촬영할 거다라고 하면 사장님들은 엄청 기대하잖아요. 쯔양 씨가 와주는 것만 하더라도 그 음식점의 홍보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 심리를 악용해서 그런데 촬영할 때 아주 고가의 와인이 필요한데 쯔양 씨가 평소에 거래하는 주류 업체가 있다. 거기에 미리 주문해서 대금 결제해 놓으면 나중에 음식값이랑 같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계좌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사기인 거죠. 주류 업체가 아니라 그들이 돈을 착복하는 계좌였던 것이고 이걸 믿고 입금한 식당 사장님들은 결국에는 사기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쯔양 씨 측에서 이거 알고 그때도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했었고 법적인 조치 취하겠다 했었는데 비단 쯔양 씨뿐만 아니라 안성재 씨 같은 경우에도 식당 예약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가짜 티켓 같은 것도 고가로 판매됐는데 알고 봤더니 안성재 씨 식당 측에서는 그런 티켓을 발행한 적이 없었던 일도 있었고 이명웅 씨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네. 비슷한 노쇼 피해 금전 요구 사기의 사칭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도 또 하나의 피해자거든요. 피해자가 됐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AI 영상이라든가 목소리 몇 초만 따서 진짜 목소리 흉내내서 전화 연락으로 연예인이 직접 전화하는 것처럼 가장을 할 수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혹시나 이런 예약이 들어온다고 하면 한 번,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약금 무조건 받으시고요. 미리 다른 데 대금 결제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예. 유명인을 사칭하는 사기주의보 오늘의 8위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요. 오늘 뉴스탑10에서는 50년간 낭만을 노래한 낭만가게 최백호 선생님을 직접 모셔보려고 합니다. 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잔해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려 마음이 외로운 나를 노래를 불러요 휘파람을 얻은 작은 소리로든 어차피 흘러가는 우리네 인생살이 하루라도 우울하게 보낼 이유가 없죠. 이제 네 나이가 되면 지나간 모든 것이 낭만이다. 낭만이라고 일도 없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내 하나라도 그렇게 낭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어제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 뭔가 오늘은 어제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남들이 보면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어디에서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
네, 낭만 가객이라는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는 최백호 선생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지금 패널분들도 함께 자리를 하고 네, 계신데 아, 예. 궁금한 게 또 있다 하셔서 이따 질문 기회를 좀 한두 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신 이유가요. 데뷔 50주년이시고 지금 전국 순회하는 콘서트 일정 중이라고 해서 모셔봤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어요. 혹시 바로 다음에 있을 콘서트 일정은 어디에서 열릴 예정일까요? 다음은 안양에 있어요. 안양에서요. 예. 예.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콘서트가 이전의 공연과 다른 이유가 뭐 나훈아, 조용필 이런 다른 가수들의 노래도 좀 부르신다는 건데 특별히 예, 노래를 부르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이제 50주년인데 50년을 넘어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보니까 우선 많은 분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송창식 선배, 예. 또 나훈아 씨, 조용필 씨 이렇게 세 분이 50년을 넘어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예. 그분들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 해서 그분들 노래를 이제 부릅니다. 네, 뭐, 제가 근데 좀 이 얘기를 기사에서 보고 놀랐던 게 네. 젊었을 때는 내가 나훈아 씨 노래 별로 안 좋아했다. 아니 안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건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안 좋아했던 게 아니고 예. 다른 사람 노래를 좋아했다. 다른 사람. 예. 근데 나훈아 씨는 저하고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이 덜 했다. 라고 나이가 드니까 네. 어느 날 나훈아 씨 노래가 탁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를 했다. 네. 할까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걸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예. 저도 좋아하고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고 여기 앉아 계신 패널분들도 좋아하는 노래가 아마 낭만에 대하여가 아닐까 싶은데 네. 뭐 선생님 인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작곡하신 게 40대 중반에 곡을 쓰셨다는데요. 탄생 비하인드가 있다면서요? 뭐 별로 근데 농담 비슷하게 예. 제가 이제 또 이 노래를 만들었던 날이 제가 기타를 치고 이제 있는데 저 건너편에 부엌에서 예. 제 아내가 막 설거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만났던 좋아했던 여자아이들도 저렇게 어디 설거지하면서 살고 있겠지. 예. 그 발상에서 가사를 쓰게 됐어요. 네. 뭐 내가 좋아했던 소녀들도 누군가의 부인이 되어서 저렇게 하고 있겠지. 네. 그런 생각을.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하는 대목이 거기서 나왔어요. 네. 이거 아내분이 들으시면 질투하실 것 같긴 한데 전혀 괜찮으시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이 깜짝 놀란 얘기가요. 이게 저희 작가님이 사전에 조금 취재를 하다가 뭐 네. 보신 것 같은데 매일 새벽 2시쯤에 잠들고 6시쯤에 좀 일어나신다. 이렇게 루틴을 정해서 사시는 건가요?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 12시에 끝납니다. 방송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조금 정리하고 있다 보면 한 2시쯤 예. 자는데 잠이 없어서 6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조그만 작업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가서 이제 1시간에 2시간 정도 책도 보고 뭐 가사도 쓰고 예. 멜로디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 딱 정리가 된다 할까요? 정신이 차려진다. 정신이 차려진다. 예,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보내기가 참 준비가 된다.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그 시간에 탄생한 곡들이 꽤 많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미발표곡이 제가 듣기로는 50곡에서 60곡 정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한 5, 60곡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새로 앨범을 50주년 기념 앨범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래들이 들어갈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얼마 전에 뉴스톱10에서 소개해드린 노래가 네, 있는데 지난달 24일에 콘서트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5월에 이 노래가 수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면서 같은 얼굴이라는 곡을 공개하신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미발매 곡으로 남을까 봐 여기서 한번 불러주십사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같은 얼굴이란 노래는 예. 요즘 하도 다들 싸우니까 네. 싸우지 말자라는 의미의 노래예요. 예. 빨간색 뭐 파란색 등장하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사람을 새로 만나면 요즘은 이 사람이 어느 쪽일까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싸우지 말고 손잡고 잘 놀자 이런 의미의 노래인데 편가르지 말고. 네, 그 처음 시작이 넌 어느 쪽이니 해가 뜨는 쪽이니 해가 지는 쪽이니 빨강색이니 파랑색이니 뭐 이렇게 돼요. 예. 같은 말 같은 글 같은 얼굴들이야 남의 탓하지 마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부끄러워하지 마 두려워도 하지 마 깨치면 되지 넌 어디로 가니 산으로 가니 바다로 가니 들에도 가보자 손을 잡고 가보자 뭐 이런 노래예요. 오, 이거 박수를 좀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싸우지 말자. 네. 예. 여기서 너무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이거 네. 그냥 발매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 고민하시는 건가요? 거의 발매할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5월 앨범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세요? 네네. 가사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네. 이게 뭐 정치색을 좀 띠고 있다라는 해석도 하는데 이거 뭐 저희 언론에서 하는 해석일 수도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 주신 걸로 들어보면 편가르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네, 이편 네. 내편 가르지 말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하도 심하니까 그런. 예. 예. 가사를 혹시 이 가사를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계기가 좀 있을까요? 가사는 어떤 계기를 두고 쓰지는 않고 살다 보면 생각나는 걸 이렇게 적었다가 만들게 되는데 예. 요즘 뭐 이제 너무 싸우잖아요. 그 편이 너무 갈라져 있고. 그래서 그 편가르기 하지 말고 좀 다정하게 지내자. 손잡고 예. 산에도 가보고 들에도 가보고 우리가 이절에 같은 땅 같은 물 같은 하늘 밑이야. 도망가봐야 우리 다 같은 민족이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콘서트 때 하신 말씀 중에 나무나 선생님의 테스 형을 부르신 이후에 네. 나도 플라톤을 따서 토니 형 이런 거 좀 농담으로, 불러볼까? 예. 농담하신 생각이 나는데 네. 저희가 혹시 토니 형이라는 노래는 들어볼 수 없는 걸까요? 아니 그건 농담이었어요. 예. 예, 나훈아 씨 테스 형을 제가 그 콘서트에서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배우다 보니까 야, 참 절묘하게 만들었구나. 참 나훈아 씨가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담으로 플라톤의 토니 형을 한번 토니 형. 만들어 볼까. 예. 그렇게 저는 농담했. 토니 형도 꼭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나훈아 선생님이랑 두 분의 직접적인 인연은 없으세요? 예전에 80년대 초반에 저하고 같은 기획사에 있었어요. 나훈아 씨하고. 기획사 동료시네요. 예, 그 혜연이 씨하고 나훈아 씨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간혹 차도 한잔하고 아주 길게 얘기도 한 몇 시간씩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지금 패널분들이 간절하게 저에게 예. 나도 질문하고 싶다 이런 표정으로 계셔서 네네. 특히 최수영 평론가님이 뭐 하실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니 저는 제가 이제 최백우 선생님 뭐 저 가수로서도 존경하지만 제가 이제 또 정치 평론 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헌정사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 선친이셨던 고 최원봉 의원님께서 2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을 때 보니까 네네. 정말 호랑이처럼 대단하신 기계로 의정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예. 정말 그 당시 정말 짜랑짜랑했던 청년 정치인이셨는데 네. 그 유전자가 분명히 우리 최백우 선생님한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정치인의 길보다는 가수의 길을 가셨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걸 느낍니다. 아버님의 유전자가 저한테도 나한테도 있구나 하는 걸 살면서 많이 느끼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얼굴이라는 노래도 만들고 사실은 그 전에도 제가 시인과 군인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어떤 유명한 정치인 분이 나오셔서 80년대에 정권을 잡으려면 언론과 군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셔서 제 그때 생각으로 그러면 언론과 군만 바로 되면 나라가 정상으로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만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노래 그런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가 하여튼 그런 피가 내한테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그냥 가수로서 아주
나이가 들었어도 굉장히 영광을 누리고 있으니까. 낭만 가격이 이렇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내 몸에 정치인의 DNA가 있다 이런 네, 네. 걸 또 느끼셨군요. 네. 얼마 전에 선생님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셨다라는 얘기를 네, 듣고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가지고요. 네, 네. 지금 혹시 건강은 다 회복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은 완치됐습니다. 예. 예. 뭐 이제 이 폐에 조금 염증이 있어서 그걸 치료했는데 지금은 완치 판정은 받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3시간 동안 노래 부르실 정도면 네. 건강은 다 회복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시간이 좀 많이 흘려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많이 위로를 받는데 스스로 가장 아끼는 곡,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는 곡은 대표곡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 노래 제가 만든 노래들은 제가 다 그렇게 듣고 위로를 받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어떤 삶의 길의 방향을 바꿔줬던 첫 데뷔곡인 내 마음 갈 것을 잃으라는 노래가 아무래도 제일 마음에 항상 남아 있고. 첫 데뷔곡. 네. 예. 그리고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사실은 나 가수로서는 좀 늦은 나이에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 두 곡은 저한테는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예. 데뷔곡과 또 40대 중반에 만드셨던 낭만에 네. 대하여 두 곡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저도 집에 가다가 낭만에 대하여를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7위로 최백호 선생님을 만나봤고요. 이제 6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약 50분가량 이어진 장 대표의 연설 가운데 민주당을 포함한 법 여권에서 여러 번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민중기 특검은 공소시효가 다 될 때까지 덮고 뭉갰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 사건 역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는 제자리입니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남북이 하나 되어 더 큰 미래로 웅비하는 나라, 제가 상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예. 긴 발언 동안에 민주당 진영에서 여러 번 고성이 터져 나왔는데 특히 3대 특검하자라고 했더니 신천지 특검이나 받아라. 그다음에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는데 오라고 할 땐 안 오더니 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도혁 대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 눈길이 가는 것이요.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보통 선거 연령 낮추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하던 제안인데 장도혁 대표가 지금보다 더 낮추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야당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장도혁 대표가 선거 연령 낮추자는 얘기를 이번에 왜 꺼냈을까요? 글쎄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동안에 18세로 내리는 것도 민주당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예. 진보정당 쪽에서 요구해서 몇 년간의 논의 끝에 겨우 됐는데 갑자기 16세로 하향하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니카라과, 에콰도르 이런 남미 쪽에 거기는 이제 조숙한 남미 쪽은 예. 예,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좀 조숙한 그런 나라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6세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고1, 2 뭐 이때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등학생쯤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정치적 지향점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그런 관점을 가지기 전 아닌가 하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네.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본 바가 없어서. 근데 언뜻 생각을 하기에는 학교에서 정치 교육 같은 게 좀 같이 병행이 되면서 16세로 돼야지. 그거 아니면은 그냥 부모님 의향을 따라가기가 쉬운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들고, 다만 장동혁 대표가 저걸 얘기하는 건 지금 당내 분란도 일정 부분 좀 묻는 게 있겠고, 이슈 던지는 걸로.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20대 초반이 굉장히 보수화가 됐기 때문에 그 더 밑에 있는 10대는 보수화가 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던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예. 지금 워낙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이후에 당이 시끄러우니까 새로운 이슈를 던지는 효과도 있을 테고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박지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볼까 합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에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보수화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표 계산 끝내놓고 이거 유리할 것 같아서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요즘 10대, 20대 젊은 층에 이제 극우 세력들이 조금 많다 이런 지적들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나 청년층에 대한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오늘 장동혁 대표님의 저 제안은 사실 저도 갑작스러워서 어떤 배경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당법상으로는 정당에 가입 가능한 연령이 16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른 16세를 한번 제안해 보신 것 같은데,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과 또 공직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해서 그 투표 선출된 자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받는 그 평가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조홍천 전 의원님 말씀처럼 전 세계 국가 중에 200개 이상의 대부분의 국가는 18세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이번 이 사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하시는데, 사실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대체로 6월 지방선거에 관한 대부분 논쟁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지방선거를부터 선거 연령 16세를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라서 크게 현실성은 없지 않는가. 다만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논의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이번 선거에서 적용은 어렵더라도 새로운 화두를 던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재신임 요구와 관련해서 교섭단체 연설 이후에 거취를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대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 안에 나올 수 있을지, 나온다면 어떤 내용일지가 관심입니다. 전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어떤 일정을 잡고 계신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대표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대표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도부 누구도 대표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실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안으로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지금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내에서 말이 많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더라도 저는 하면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전 신임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수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 굉장히 많이 확장됐거든요. 물론 지선 출마자들이 약간 끌어온 것도 있겠지만 장 대표에 대해서 일단 당원 지지층들은 견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과연 하면 근데 오히려 이게 재신임이 될 것이다. 그래, 된다고 봐요. 근데 과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건 정치적 재신임일 수는 있어도 과연 지금에 있는 당내 혼란과 이런 분열들을 극복해내는 데 동력이 될 것인가? 전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과감한 중원 확장이라든가 그런 스윙 전략을 통해서 내가 과거의 장동혁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그런 시그널과 신호를
오히려 그게 주는 게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분열된 당을 추스르는 게 좀 급한 거지. 나를 재신임만 해달라. 근데 그거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중간 평가를 한번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 하지 않았던 건데 굳이 당원 당규에도 없는 걸 가지고 실제 효능도 없을 텐데 그걸 가지고 돌파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감한 스윙 전략. 그게 저는 당원과 지금 의원들이 오히려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예, 사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던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뭔가 제명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신임 투표뿐만이 아니라요. 장동혁 대표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어제 귀국한 전한길 전 강사인데요. 본인이 이제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제 본인과 가까운 진영에서 만든 계엄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를 좀 보러 와라. 그리고 윤석열을 버리면 우리도 장동혁을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특보께 좀 여쭤볼게요. 영화를 관람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에서는 별 반응이 없긴 하거든요. 아마 저 얘기에 답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전한길 씨가 입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에게 전당대회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우리가 지지해서 당신이 당선됐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따로 갈 것인지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전한길 씨가 얘기하고 있는 영화가 12.3 그날이라는 영화라고 해요. 계엄 그날인데 그 자리에서 사실상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가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고성국 씨가 시사평론가 고성국 씨가 그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윤석열 사진을 걸자라고 요구한 것에 이어서 전한길 씨마저도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좀 크게 좀 전환의 시기를 마저 보려고 했던 노력들, 예를 들면 당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정하게 선을 긋고 또 그 어떤 진영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과연 제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데에서 좀 상당히 큰 암초를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답변을 할 문제인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고성국 씨가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은 분명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는데요. 조응천 의원님 보시기에는 영화를 볼지 말지 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기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하는 게 전한길 씨의 몸값을 키워주는 거 아닐까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무시 전략. 그 정도가 적절할 걸로 보여집니다. 내 영화 관람해라. 공당의 대표한테. 무슨 자격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 나한테 부채 있다. 그러니까 빚 갚아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빚이 있다고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해줄까요? 저는 그냥 무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제명 후폭풍은 여전히 당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의총에서의 설전을 두고 계속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내가 나오면서 정성도 의원한테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고압적인 자세로 이 사람을 이제 제가 앉아 있는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갑자기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야 임마 너 나와 이러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그것도 저보다 나이 어린 그런 고압적이고 아나무인 그리고 반말을 들어가면서 본인이 먼저 도발을 해놓고 기자들 앞에서 본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저분은 정치를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한 분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좀 교차 편집을 해봤더니 두 사람의 주장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상황 같은데 어쨌든 의총에서 두 사람 간에 설전이 벌어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이 나와 계셔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게 지금 원외인
최고위원이 의원총회에 올 자격이 있냐 이걸 놓고 좀 시작된 논쟁이잖아요. 물론 당마다 또 사안마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 민주당은 어떤가요? 이게 무슨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예. 기본적으로 의총이라는 게 의원총회니까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제 원내 최고위원이 갔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가는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제가 가령 민주당 의원총회에 있어서 간다고 하면 분위기가 좋고 가령 의원들이 가령 이거는 원회니까 잠깐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좋게 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워낙 당내 그 계파 갈등이나 내홍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말이 날선 공방이 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친한계와 현재 당권파 간의 갈등이 그냥 격화되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선례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뭐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게 나름인 것이지 뭐 의원총회에 원내 최고위원이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시시비비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의총에서도 설전도 설전인데 친한계와 관련해서 윤리위 제소가 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저희 채널A에서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배현진, 정성국 의원과 관련된 얘기인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외에서는 뭔가 성명서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것에 연서명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강요했다. 이런 이유로 윤리위 제소 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정성국 의원에 대해서도 일단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사퇴하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윤리위에 또 제소할지 논의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조홍천 의원님, 이게 뭐 일단 잠재된 갈등이 표출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만약에 윤리위에서 실제로 논의를 해서 징계 결론이 날 경우에는 추가로 또 친한계 속가내기 시작됐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거든요. 특히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의 시장서부터 시장 후보서부터 구청장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되죠. 아마 지금 친한이나 혹은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배현진을 쏟아내서 시당 위원장을 당권파로 앉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배현진 시당 위원장을 만약에 징계를 해가지고 당무라도 정지를 시키면 당원권 정지 같은 걸 시켜버리면 아마 오세훈 현 시장이 안 그래도 장동혁 대표에게 센 말씀을 평소에 안 하시던 센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굉장히 폭발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어쨌든 지금 시시비비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원외 당협위원장 출신인 원외 최고위원 조광환 최고위원 두둔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당권파를 또 지금 두둔을 하는 거죠.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보보단 주먹이 가깝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6위로 만나봤고요. 이제 5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역시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지방선거 얘기를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무소속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친한계에서 이 발언을 받아쳤습니다. 저는 어제 그 성일종 의원이 그거 한동훈이 무소속 출마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퇴역시켜놓고 너는 검정고시도 보지 마 이런 거예요. 뭐예요? 홍준표도 그렇지, 주호영도 그렇지, 권성동도 그렇지. 그 사람들은 제명돼갖고 무소속 출마한 게 아니라 공천 탈락해갖고 무소속 출마해갖고 당선돼갖고 돌아온 케이스가 부지기수예요. 어제 성일종 의원이 한 라디오에서 무소속 출마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해서도 안 된다. 당의 승리를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친한계는 좀 발끈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에서 내보내놓고 무슨 당의 승리를 위해 도와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김진욱 특보님,
오늘은 이게 뭐 퇴학시켜놓고 검정고시도 못 보게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성일종 의원님의 말씀은 좀 오해가 있다. 좀 국민의힘의 희망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염치 없는 희망 사항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염치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이라는 조치로 당에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 그건 본인의 자유지. 그걸 여기에서 당신 출마하지 마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어떤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당원이라면 얼마든지 이번 공천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나 재보궐에서는 당신이 당을 위해서 다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네. 당원이라면. 예. 그런데 지금 당 밖에까지 쫓아낸 사람에게 당신은 이번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쪽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신지호 의원이 아니 퇴학시켜놓고 검정고시도 보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받아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던데 홍준표, 주호영,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백의종군한 게 뭐 공천을 탈락해가지고 뭐 그랬던 케이스라서 제명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러니까 제명이 됐든 또는 아니면 아니 지금 그 제명되신 분이든 아니면 자진 탈당이시든 아니면 공천을 배제당했든 어떠한 경우라도 당을 이탈한 경우는 같은 거죠. 예. 그런 경우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정치인에게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지금 더한 걸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네. 백의종군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도와라.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당신을 다르게 생각할 여지를 보일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과연 그것을 이렇게 쫓아낸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거는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고 염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성일종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백의종군을 요청한 건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 염려 때문일 겁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불안감은 국민의힘 곳곳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사실은 정권을 빼앗겼으면은 우리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은 우리 당을 지금 좀비 정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비 정당으로까지요? 결국은 이대로 가면은 우리 당은 폭망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아마도 2018년도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비 정당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2018년 지방선거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완패를 한 선거인데 그거보다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이런 지적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저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정치 환경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을 뺏긴 상태에서의 지방선거 2018년. 그래서 TK를 빼고는 전체를 전부 헌납하다시피 줬단 말이죠. 예. 지금 그 당시와 정치적 환경도 너무 비슷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당시는 이제 그 분란이 이제 당이 좀 쪼개지는 바른미래당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좀 쪼개지진 않아도 사실상 내전 상태에 가깝다는 이 부분도 거의 유사한 상태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사실 그때 그 상황과 지금의 데자뷰가 된다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거는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그 당시 상태가 지속되는 걸 끝까지 갔느냐가 있고 예. 지금 장동혁 대표는 끝까지 가느냐가 아니라 중간에 확실하게 본인이 바꿔줄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이 남아있는 게 있겠죠. 네.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혀 중원 확장이라든가 중도 수용이 없이 이 상태를 그저 코어 지지층만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고 할 경우에는 뭐 그런 결과가 예단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지만 장 대표가 지금 뭐 선거 연령 인하라든가 이렇게 좀 중도가 소구할 수 있거나 청년층이 반응할 수 있는 정책도 꺼내놓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조금 더 완전히 진보 블록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2월 19일 날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확실한 절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통해서 건너가기를 통한 미래로 향한다 그러면은 예. 그 당시 상황과는 정치적 환경은 유사하지만 지도자의 결단이라든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선거에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기로에 섰다고 봐요. 그래서 설 민심 밥상, 그다음에 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 등등을 통한 2월 안에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어떤 변화와 가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봉착지는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경태 의원이 지금 당내 다선 중진 의원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와 계속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이후에는 당을 자멸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장동혁 디스카운트의 지방선거가 염려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아예 독자적으로 선거를 혼자 치르는 방식도 고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조홍천 의원님, 그 얘기는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아마 오세훈 시장쯤 되면은 저희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내밀한 얘기들도 아마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시지 않는 그런 아주 강경한 어조, 또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그렇게 쓰시면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건 공천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예. 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라면은 그거는 좀 현실성이 없지 않은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제1야당의 후보로서 예. 당의 지원을 받고 정말 전력을 다해도 될똥말똥한 상황에서 예. 다른 사람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고 자기는 자력으로 하겠다. 그거는 힘든 얘기고요. 그게 아니고 당 내에서 한다면은 아마 장동혁 후보 대표는 지원 오지 마라. 당 지도부 지원 오지 마라. 그냥 내가 내 스타일대로 선거를 치르겠다. 예.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의 걱정은 설령 후보가 되더라도 과연 본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 걱정까지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정치권에서 어떤 장면이 포착이 되면 여러 해석을 낳기 마련인데요.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를 찾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한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장동혁 대표가 지나갔는데 두 사람이 따로 뭐 인사를 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저것에 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10m면 제가 지금 우리 패널분들과 서 있는 요 정도 거리인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의미 부여를 할 만한 영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아니 언론사가 뭐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도를 설정하면은 그게 기사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반가우면 사실 가서 네.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걸로 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속성들이 일단 카메라에 좀 잘 잡힐 수 있는 것들을 연출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좋았다는 두 분이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연출이 되고 또 국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그림이 되는 이른바 상황이지만 예. 지금 상태는 그게 아닌 것 같이 분명해 보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 시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거는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고 탈당하고 뭐 당권에 도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중도 소구력에 있는 서울시장 입장에서 더더나 서울시장은 굉장히 중원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예. 장 대표가 이렇게 조금 우클릭하는 입장에서 나는 내가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 내가 이렇게 쓴소리하고 내가 지적하고 내가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는 근거들을 계속 남기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자산 내지는 상징 자본으로 삼아서 선거를 돌파하겠다. 그 구상에서 좀 센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장 대표도 어느 순간에 접점이 오면은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떤 식으로든 또 서로 간에 조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또 함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최고위원께 이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상황은 이렇고 반대로 민주당은 후보군들의 문턱이 닳고 있다. 워낙 출마를 노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지역위원장을 사퇴했다는 보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출마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인데 혹시 어느 지역으로 나올지 좀 들으신 게 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인천을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사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 때 이제 지역위원장 사퇴하신 분들 리스트를 쭉 받아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역단체장뿐만 아니고 기초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역위원장을 사퇴하신 분들이 수십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도전을 하고 계시고 아시다시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워낙 참패를 했었기 때문에 네. 광역이나 기초 가릴 것 없이 최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탈환해와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후보군께서 도전하고 계시고 그중에 이제 박찬대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은 꽤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의 5위였고요. 이제 4위를 공개합니다. 네,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1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어제 저녁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세 자금으로 활용하신 거 정말 아닌가요? 불체포 특권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귀가를 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르면 오늘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들어오진 않아서 저희 뉴스 시간에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송영훈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불체포 특권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불체포 특권이 있더라도 강선 의원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불체포 특권은 포기해야 되겠죠. 다만 강선 의원이 그동안에 이 사건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예. 첫 번째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저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많은 시청자들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도대체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1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도 계속 모르는 척하는 것이 원칙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1억 원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에 가깝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본인이 김병기 의원과 나눴던 대화 녹취록도 있지만 그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무게가 한 2kg 가까이 됩니다. 예. 그걸 들고 와서 뭔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몇 달 동안 자신의 집 문간방에 놓아두었다고 하는 변명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응당 포기해야 맞는데 어쨌든 포기하든 포기하지 않든 절차적으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휴먼 에러가 아니고 민주당의 서울시당 공관위까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부정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당이 책임지는 차원에서라도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이 체포 동의안에는 찬성해야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 이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모두 3사람인데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진까지 이제 3사람이 얽혀 있습니다. 말은 다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어떤 수사 결과를 좀 내정을 하고 영장을 신청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조홍천 의원님. 진술이 너무 엇갈리니까 신병 확보를 해서 더 강제 수사해보겠다 이런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관련자 2명, 김경 예. 전 서울시의원 그리고 전 보좌진 남모 보좌관의 예. 진술은 강선우 의원이랑은 진술이 취지가 많이 다르죠. 자기는 그냥 백을 받았는데 자크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돈 들어있는지 몰랐다. 예. 근데 저 김병기 전 원내대표 당시 네. 서울 공관위 간사인가요?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요. 예, 예. 그분한테는 뭐 그게 아마 4월 20일인가 그래요? 4월 20일이니까 그때 이제 뭐 그 즈음에 알았던 것처럼. 근데 하얏트 호텔에서 예. 1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1월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녹취는 마치 뭐 좀 전에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또 김병기한테 얘기를 했고 어쨌거나 이게 공천을 대가로 그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은 걸로 일단 의심이 되는데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일단은 있어 보이죠. 네. 다 뭐 자백을 하고 하면은 또 저렇게 얼굴 알려져 있고 현역 의원이면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사실관계로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작년 연말 12월 20 며칠, 29일인가 뭐 그때쯤. 네, 아주 12월 말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그 녹취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1억이란 게 건너간 거는 확정이 됐는데 그게 공천 대가라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안 받았다고 부인을 하면 저건 그대로 그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들어간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나고 뭐 뜸을 이렇게 들이고 있고 또 김병기 전 대표는 아직 소환도 한 번 안 하고 변죽만 울리고. 예. 대체 그건 언제 조사를 받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련 자리 갖다 나오면 아마 그 전 구의회 부의장 같은 사람은 뭘 묻더냐, 경찰이 뭘 갖고 있더냐 이런 걸 일일이 다 아마 디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건 일단 종천 의원님의 추측이신 거죠? 아니 예 추측인데 그거 예. 안 하면은 안 하기를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건 예. 다 해요. 네. 다 거진 다 합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기회 주고 도대체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아니 수사권 다 자기들이 다 행사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초를 치게 되면 국민들이 믿고 저기서 수사 잘할 거야 라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 경찰에서 매주 그냥 기자들 상대로 수사 내용 좀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요.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는 조사할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조사가 끝나면 부르겠다라는 얘기도 하긴 했었습니다. 김경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줬다는 의혹 외에도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또 제기됐는데요. 앞서 종교단체 신도 수천 명을 입당시켜서 지방선거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폭로가 나온 적이 있었죠. 같은 시기에 서울시 사당연맹에도 비슷한 요청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그러면 용도는 어떻게 쓰시는 건지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내년 한 2월이나 3월에 후보를 선택하는 그 전화나 URL이 가면 그때 이제 클릭해서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지를 시켜드리는 거죠. 그냥 그 저희 경선 민주당 옛날 경선할 때 1번, 2번. 네. 예,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체육인 출신이다 보니까 한 체육연맹에 김경전 시의원이 연락을 해서 대규모 당원 가입을 좀 시키려고 했다. 종교단체를 가입을 시키면서 본인이 당비를 대납하려고 했던 이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번에는 산악연맹이 등장을 하는데요. 올해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난해에 아마 이런 대화를 한 것 같아요. 회원들이 민주당에 가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산악연맹 측에서 나는 민주당 쪽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치하려고 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대화를 나눈 이런 정황들이 좀 드러난 상황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전 시의원의 이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 시기 때마다 조직적으로 어떤 당원을 좀 늘리려는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사실 김경 의원님이나 강선 의원님이나 둘 다 저희 당에서는 이미 제명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무소속 상태죠. 예, 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파악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아무래도 당원을 많이 모집하는 그리고 실제로 매집을 한다고 하죠. 돈을 주고 매집하는 현상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지만 가령 국민의힘의 경우에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직적으로 당비를 대납시키고 당원을 가입시켰다 이런 폭로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양당 모두 선거 전에 그러한 일탈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은 현상은 있어 보이고요.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하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4위로 강선우 의원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제 3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또 1인 1표제를 놓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합당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 간담회 등을 제안해주고 계십니다. 제안해 주시는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습니다. 특정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 차원에서 당원들과 조국 혁신당 측의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합니다. 합당 논의 당장 멈춰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우리는 지방선거 앞선 기회에 추진할 것을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예,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은 갈수록 점점 세지는 것 같은데요. 송영훈 대변인님은 저 최고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말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당내에서 좀 첨예하게 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지역구가 용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용인 수지구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용인 수지구도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걸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저 정도로 강도 높게 당내에서 싸워봤습니까? 저는 그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바람 잘 날 없이 싸우고 있는데 전부 다 국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얘기예요. 네. 당내에서 1인 1표제를 하든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하든 민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정청래 대표가 다음 당대표에 연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느냐 아니냐와 같은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아쉽고 예. 그다음에 저 반대의 강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면전에서 이렇게 강하게 공격하는 것은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만의 독자적인 판단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네. 같이 기자회견했었던 강득구 최고위원도 심지어 국회 의석수가 한 명도 없는 소나무당과 함께 합당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반발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면 합당이 결국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합당 이후가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들어온 인사들을 한 식구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고 아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천이라든가 각종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산 넘어 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는 의지가 강해 보이긴 하는데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은 이렇게 합당 논의를 멈춰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소나무당까지 함께 합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김진욱 특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 의견 수렴해 나가면서 절차대로 하겠다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말리면 이거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그 논의 과정도 지금 이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모두가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의 발로다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는 경청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저기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시는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초선의 더민초 의원님들하고의 또 간담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당 내외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의견들을 듣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의사결정은 지금 최종적으로 합당을 결의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 합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당원들의 뜻은 또 어떤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자. 그리고 당원 당규의 합당에 대한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원들이 토론을 해야 되고요. 그 당원들의 토론에 의해서 또 당원 투표가 있어야 되고 예. 그것을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받은 중앙위에서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은 맨 앞단인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지만 또 다른 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딱 그 수준이지 이 이상 그 뒤에 무엇이 있고 없고가 저는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현주 최고위원의 이 발언이 나온 게 정청래 대표가 그제 오찬도 같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면전에서 쓴소리를 하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당사자가 또 나와 계셔서 박지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고위 할 때마다 약간 조마조마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정청래 대표랑 이현주 최고위원을 보면 되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다가 또 최고위에 들어가면은 돌변해서 또 쓴소리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실제 두 분 관계는 어떤 건가요? 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각자 이제
자기와 의견이 같은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대외적으로 호소하는 자리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선명하게 표시하는 그런 정치 행위의 일환이죠. 예. 하는 것이지만 사적으로 전혀 뭐 껄끄럽다거나 뭐 서로 내외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아까 무슨 조광한 최고위원님과 정성국 의원님 사이처럼 뭐 야 너 임마 이렇게 막말을 한다든지 고성이 오간다든지 그런 정도의 그런 건 문제는 아니군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내가 조금 더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시기 때문에 뭐 사적인 자리에서 전혀 분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보여지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사이가 예, 며칠 전에도 나쁘시진 저희 다 않으신가 같이 봐요. 식사도 했었고 예. 뭐 잘 지내고 뭐 본회의장 영상을 보시더라도 알 수 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전혀 뭐 관계가 뭐 싸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예. 정말로 말 그대로 이제 이 합당 문제는 워낙 당의 진로를 좌우할 만한 중차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신의 소신을 표명하는 것은 당내의 건전한 토론 문화의 일환인 것이죠. 예.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쾌해하는 것은 조국 혁신당인 것 같은데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요. 신장식 최고위원이 꽤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조홍천 의원님. 네.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썸 탈 생각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더니 또 신우이가 나타나서 김치 싸대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적절한 비유 같으세요? 아주 찰진 비유입니다. 예. 선거 앞두고 썸 탈 생각을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선거연대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프로포즈 했다는 거는 이제 우리랑 합당하는 게 어떻겠니? 제안을 예. 하고. 뭐 아주 찰지게 잘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 조국 당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비해서는 뭐 현역 의원수도 적고 당원도 적고 사이즈가 뭐 20대 1 정도? 뭐 그렇다는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그 큰 덩치가 와서 같이 하자 하면은 또 딸려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요동을 치면은 또 여기도 같이 출렁거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냈더라. 우리는 그 내부 싸움은 내부 싸움으로 끝내 우리한테까지 뭐라 하지 마라. 예. 라고 하는 절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였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청래 대표는요, 합당 반대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는 어제 가결이 됐는데 아슬아슬한 표차로 통과가 되면서 그 뒷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개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이제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대 당원 주권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내는 다 친명이지 비명이나 반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님을 개파 수장으로 지금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담처럼 무슨 뭐 명청 대결 이런 말이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바로 잡혀야 된다. 맞지 않다. 제가 차라리 반청 비청을 써라. 명청이 뭐냐 민망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정청래 대표가 당내 개파가 해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지원 최고위원님,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친명계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현장 영상을 혹시 이제 나오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친명 개파를 해체하려는 말이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 계신 당사자 배석하신 분들이 모두 헛웃음, 그러니까 실소를 터뜨렸어요. 헛웃음. 예.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당의 당대표시거나 의원님이셨을 때는 뭐 그런 개파의 보스라는 식으로 칭하는 프레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당을 떠나서 대통령의 자리에 가 계시는데 그리고 당 내에서는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인데 갑자기 친명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네. 납득이 안 간다. 그러니까 기자분이 어떤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하는지는 알겠으나 그거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제이기 때문에 다들 네. 이제 실소를 터뜨렸던 것이고 이제 뭐 흔히 뭐 표현하는 뭐 당권파, 비당권파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그나마 도리지 대통령을 이 문제에 끼는 것은 도의상으로도 맞지가 않지만 사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것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님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얘기가 또 저는 눈길이 가던데 박수현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명청 대결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모두 친명이니까 그냥 반청 비청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조홍천 의원님, 네. 반청 비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가 둘로 지금 쫙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명 커뮤니티와 친청 커뮤니티. 친청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김민석 총리에게 아주 거친 비속어까지 쓰면서 욕을 하고 또 이현주 최고를 욕을 하고 친명 쪽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이상한 별명을 붙여가지고 또 비하하고 예. 이건 쫙 갈라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청 비청 이게 아니고 명청으로 지금 쫙 갈라져 있나요? 예, 그게 지금 여기 민주당 패널 분들은 좀 공감 안 하시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하시는 그 딴지일보 그쪽하고 또 이재명은 합니다. 그쪽하고 들어가 보시면 제 말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개파보스에 줄 안 서도 된다. 연임도전 안 서도 된다. 맞죠? 네. 맞습니다. 왜냐? 이제 대의원은 한 15,000, 6천 되고요. 네. 권리당원이 100만 좀 넘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의원이 뭐라고 그러든 16,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냥 권리당원 뜻대로 가는 겁니다. 당원님이 훨씬 또 네. 목소리가 훨씬 근데 커지네요. 권리당원이 에코챔버 효과를 여러 유튜버들이 내고 있는 그쪽으로 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개파 예. 보스보다는 밖에 있는 네. 강력한 유튜버들의 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쪽에 줄을 서야지 개파 보스에 줄을 안 서도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개파가 외곽에 좀 있는 모양입니다. 조홍천 의원님 말씀까지 들었고요. 오늘의 2위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댓글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서울대 아들은 엄마의 지극정성의 열매네. 이부진 사장에 대해서 주신 댓글이었고요. 구준엽 강원래 진짜 멋진 풍따리 샤바라. 클론의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두 분에 대한 댓글이셨습니다. 쯔양 기부 파이팅입니다. 네, 쯔양이 안 좋은 소식으로 절대 본인 아니니까 돈을 보내지 말아달라 했는데 기부도 이어가고 있나 보네요. 좋은 댓글 보내주셨고요. 여야 대표가 노래방에 같이 가서 손잡고 같은 얼굴 노래 부르면 좋겠다. 아까 최백호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불렀던 노래인데 편가르지 말라. 이게 메시지라고 합니다. 마지막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 단호하게 없애자. 예, 정가만 받던지 뒷말이 안 나오려면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1위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네,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실제로 집을 내놓은 대통령실 참모들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이어서 오늘은 청년 일자리 챙기기에도 바빴는데요. 이 자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할 거는 취소하고 있었거든요. 다행이다. 근데 정부가 하는 이런 일정한 정책들에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크게 기여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동산, 주식, 그리고 오늘 청년 일자리까지도 챙겼는데 SNS를 보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올렸는데요.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가 많은데 그런 보도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제 올린 글이고요. 김진욱 특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SNS로 연일 강력한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개인의 SNS에 글을 올리시는 거지만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각종 지금 매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공급, 그리고 그 수요를 일정하게 좀 억제시키는 것, 그리고 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투입하고 있고 나는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는 뭐 예를 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어떤 정책들이 많이 후퇴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의지,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으로써 지금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공직자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그 5월 9일 날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에 대해서도 벌써 많은 부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시장에 주고 있는 신호는 명확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마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청와대 참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강제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대로 갖고 있다면 정책 효과가 없다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경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집을 내놓은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번 논란 때문에 내놓은 것은 아니고 이미 지난해에 일찌감치 내놨다고 하는데요. 강주정 대변인 그리고 김상호 보도지원 비서관이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다. 청와대 참모들도 함께 공감을 하면서 정책에 발맞춰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뢰감을 주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SNS에 직접 이렇게 강경한 의지를 밝히시고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조차도 실제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말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실천을 하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더 신뢰를 받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참모들에게 강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정책적인 효과를 통해서 유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걸 뭐 참모들이 파는 게 적절하다 아니면 팔지 않고 계속 세금을 내는 게 적절하다 이건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정책의 이후에 참모진들이 실제로 이런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겠구나. 이번만은 선거를 이유로 부동산 정상화를 미루지 않겠구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각인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홍천 의원님이 저희 마무리해야 되는데 손을 들어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만 잡으면 부동산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청와대 참모진이 주택 처분했다고 지금 저렇게 나오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주택자를 악마하는 거지. 이게 과도한 유동성 공급, 유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고 공급 절벽을 해소해야 되고 또 정책 실패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만 잡아가지고 이게 성공할 거다.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뭐 공급 대책도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10가지 소식 모두 확인했고요. 이제 뉴스A 예고하겠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고위급 당국자를 워싱턴으로 연이어 보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설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지는 뉴스A에서 한미 관세 협상 분위기와 미국의 반응을 자세히 보도합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저녁 파트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탑1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